지금 당장 부동산에 매물 던지세요. 오늘이 가장 비싼 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땅, 강남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닉셀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공포에 질려 물건을 내던지는 현상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무너질 때나 쓰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패닉셀링의 그림자가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서울 아파트 시장, 그것도 강남을 덮쳤습니다. 단 하루 24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이 무려 1,400채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1,400채라뇨. 이게 평소에 보던 숫자가 아닙니다. 마치 댐에 균열이 가더니 순식간에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집주인들이 너도 나도 내 집 좀 제발 팔아주세요 라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지난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대변동이 시작된 그 운명의 하루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당신의 자산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 참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은 마치 종교처럼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하고 세금을 때려도 강남 집값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니, 섬뜩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우선 뉴스에서 보도된 서울 강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0.1%가 사는 곳입니다.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 50평이 넘는 대형 평수의 호가가 무려 90억 원에 달하던 곳입니다. 90억 원.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수백 년이 걸릴 돈이죠. 그런데 어제 이곳 부동산 중개업소에 충격적인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집주인이 호가를 5억 원이나 뚝 깎아서 내놓은 겁니다. 사장님, 5억 깎을 테니까 일단 띄워주세요. 빨리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집주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5억 원이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의 멀쩡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 거액을 앉은 자리에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세금 폭탄과 정부의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48평형 아파트의 경우 직전 최고가가 8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의 가격은 76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정 대비 5억 원이 증발한 셈이죠. 이게 지금 강남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강남 부자들이 그까지 세금 쪽 나온다고 집을 던져?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예전엔 그랬습니다. 버티면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아주 영리한, 아니 아주 독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퇴로 열어주기 전략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았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비쌌고 특히 전세 세입자가 끼어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 빗장을 아주 잠시 한시적으로 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팔면 봐줄게. 대신 지금 안 팔면 국물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 이것이 지금 강남 집주인들의 지상 과제가 된 겁니다.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에서만 매물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언급하고 압박을 시작한 직후부터 무려 3,250채가 늘어났습니다. 직전 같은 기간 대비 2.5배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단순히 돈 많은 투기꾼들일까요? 놀랍게도 이 대열에 합류한 가장 큰 세력 중 하나는 바로 은퇴한 고령층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그 집값 오르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아 노후를 보내시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끊긴 은퇴자들에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와 종부세는 매달 달아오는 청구서가 아니라 징벌에 가깝습니다. 집은 30억, 40억 하는데 당장 마트 가서 장볼 돈이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세금 내느라 굶어 죽겠다는 말이 현실이 되면서 이분들이 백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부동산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래요. 보유세가 너무 무섭다.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맘 편히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가격이 조정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심리적 마지노선, 즉 버티면 된다는 믿음이 붕괴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아니,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댓글창을 보면 우리 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축포를 터뜨립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5억 빠졌다고? 아직 멀었다. 반토막 나야 정상이다. 라며 환호합니다. 그동안 집값 올려서 불로소득 챙긴 사람들, 이제 고통 좀 받아봐라. 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집니다. 청년 세대들은 이제야 결혼하고 애 낳을 희망이 조금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치솟는 집값에 얼마나 많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팩트만 봅시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공급이 넘치는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 시장엔 팔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 라는 심리가 매수자들의 지갑을 꽁꽁 얼려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1400채의 매물 폭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서막에 불갈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태세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또 하나의 뇌관, 바로 주택담보대출 문제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슬그머니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은행들도 집값이 담보인데 설마 떼이겠어? 라며 눈 감아줬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관행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꼼수는 없다. 원칙대로 해라. 이 말인즉슨 대출 연장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면 집주인들은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없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집을 파는 것. 그것도 아주 싸게, 남들보다 더 빨리.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 나온 급매물들은 아직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대출 만기 압박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가격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5억 사다고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10억 떨어진 가격표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이한 현상도 목격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이 중개업소에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와서 읍소를 합니다. 사장님, 우리 집 좀 제일 위에 올려주세요. 네이버 부동산 메인에 좀 띄워주세요. 과거엔 매수자가 사정사정해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집주인이 사정사정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갑을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강남불패라는 거대한 성벽에 난 1400개의 구멍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작일 이 숫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산시장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옥죄고 금융은 본줄을 죄고 심리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며 하락장을 가리키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정부가 던진 테로 열어주기라는 카드는 시장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매를 부추겨 경착륙을 유도하게 될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예고한 금융 압박, 즉 돈맥 경화는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바로 새낀 매물의 허용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바로 전세제도죠.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낀 집은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실수요자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갭 투자가 쉽지만 하락장이나 보합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천덕꾸러기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다주택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주면서 세입자가 있어도 일단 팔아라. 받아줄 사람은 있게 만들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갭투자 매물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남 3구에서만 3,250채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강남에 갭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당근입니다. 세금 깎아줄게, 팔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정부의 진짜 무기는 채찍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금융 채찍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김 씨가 있습니다. 10억 대출을 쓰고 있었죠.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도장 찍고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원금의 일부인 3억을 당장 갚으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3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집이 자산이지 현금은 없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몰린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집을 파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3억을 못 구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5억 깎아줄게 빨리 사가라 는 비명 섞인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금융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보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위 돈 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자산 시장은 말라 죽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지만 그 안에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만기 연장 걱정에 밤잠 설치는 집주인들이 가득합니다. 금융규제라는 칼은 다주택자만 베는 게 아닙니다. 그 파편이 1주택자, 영끌족에게도 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끌족이라 불리는 2030 세대의 타격이 걱정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와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고 이제는 대출 연장까지 까다로워진다면 이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1,400채의 매물 중에는 분명 견디다 못해 손을 든 영끌족의 피눈물 섞인 매물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집값 거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뺀다. 하지만 그 방식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될까봐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담보가치가 떨어집니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나섭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매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요인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다주택자 A와 B가 있습니다. 둘 다 집을 팔아야 합니다. 둘 다 안 팔고 버티면 가격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먼저 배신하고 싸게 팔고 나가버리면 B는 남은 폭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B가 먼저 팔면 A가 망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옆집이 5억 원 싸게 내놨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6억 원을 깎아서라도 더 빨리 팔아야 한다는 공포심이 발동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탈출해야 한다는 이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가격은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1,400채라는 숫자는 바로 이 배신과 탈출의 러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매수 대기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5억 원 떨어졌어? 싸다 하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5억 원이나 떨어졌어? 그럼 더 떨어지겠네?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집주인의 공포가 매수자에게 전이되면서 매수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호가만 뚝뚝 떨어지는 집주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집 없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부도기기에 몰리고 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내수 경기가 얼어붙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남 매물 폭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테러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메시지를 읽은 자들은 던지고 있고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금융이라는 시계바늘은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져 나온 매물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될까요? 아니면 썩어 문드러지며 시장 전체를 오염시킬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깡통 전세의 공포는 또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게 될까요? 단순히 집값 하락을 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이제 파산하겠습니다. 집 가져가세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이 거대한 부동산 하락의 파도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집값 떨어져서 울상인 집주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집에 전 재산을 맡겨둔 세입자들입니다. 여러분, 깡통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너무 흔해서 무감각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 부동산 호황기 때 강남의 한 아파트 전세가 15억 원이었다고 칩시다. 집값은 20억이었고요. 집주인은 자기 돈 5억에 여러분의 전세금 15억을 합쳐서 그 집을 샀습니다.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집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20억 하던 집이 14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인 여러분이 계약이 끝나서 전세금 15억 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주려고 해도 집값이 14억입니다. 다 팔아도 1억이 모자랍니다. 집주인은 배를 째라고 나옵니다. 돈 없으니 그냥 이 집 당신이 가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15억을 줬는데 14억짜리 집을 강제로 떠안게 생겼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피 같은 돈 1억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깡통 전세의 본질입니다. 지금 쏟아져 나온 1,400채의 매물들,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폭탄 돌리기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억 깎아줄게 제발 사가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더 무서운 건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공포가 이제는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황금성이 좋으니 언제든 팔아서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강남 불패가 깨지고 거래가 실종되면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못 갚거나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아서 1순위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내 전세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법원 경매장에는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입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판사님, 저 이거 평생 모은 돈이에요. 다 날리면 저 죽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세입자가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비상입니다.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UG 곳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HUG마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 돌려드립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 전세시장은 그날로 붕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역시나 2030 청년들과 신혼 부부들입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친구들도 힘들지만 영끌조차 못해서 전세로 들어간 친구들은 더 억울합니다. 집값 떨어지면 무주택자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주인이 망하고 그 여파로 내 전세금이 날아가면 무주택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 자체가 끊겨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강남 1,400채 매물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읽어야 할 시그널은 집주인의 위기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전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줄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뢰가 박살났습니다. 집주인은 능력이 없고 정부는 옥죄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누가 마음 놓고 전세를 들어갈까요? 전세 수요가 사라지면 집값은 더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었는데 그 지지대가 사라지니 매매가는 바닥 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깜통 전세가 늘어납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1,400채의 매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탈출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문입니다. 집주인이 던진 매물을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무서운 겁니다. 팔려야 돈을 돌려주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요.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다 뭐다 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미 터져버린 사고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결국 세입자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등기부등본 매일 떼보고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확인하고 내 돈 지키기가 전쟁보다 더 치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무너지면서 그 잔해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덮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욕망이 빚어낸 거품이 터질 때 그 파편은 가장 약한 곳부터 찌릅니다. 전세금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원금 떼일까봐 가슴 졸이는 서민들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제도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누가 전세 놓겠냐? 다 월세로 돌리지? 맞습니다. 월세 시대의 가속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폭증한다는 뜻이니까요. 전세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망하든 시장이 변하든 그 고통의 무게는 서민들의 어깨 위로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라. 투자의 귀재 로스차일드가 한 말입니다. 섬뜩하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는 항상 이 잔혹한 명제를 증명해왔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누군가는 헐값에 자산을 줍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1,400채의 매물, 여러분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무너지는 성벽의 잔해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황금알입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주식시장 격언이지만 지금은 인내심이 최고의 투자 기술입니다. 정부가 취득세 깎아줄게, 양도세 면제해줄게, 제발 집 좀 사주세요 라고 애원할 때가 올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전세 세입자분들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 제발 전세의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왜일까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빌려준 돌려받기 힘든 사채가 되어버립니다. 월세 내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네, 압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보면 피가 마르죠. 하지만 여러분, 전세금 5억, 10억을 떼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월세를 일종의 자산 보호 보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반전세 전략이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한다면 HU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그거 가입 안 해도 내가 돈 줄게 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서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국세 체납은 없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마지막 카드를 읽어야 합니다. 정부는 집값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폭등하는 것도 원하지 않죠. 가장 바라는 건 연착륙, 즉 천천히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금리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금리의 그림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사람들이 다시 빚을 내서 집을 살 엄두를 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고 한국은행도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덜컥 받지 마십시오.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없다면 그건 독이 든 성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시세 차익의 시대에서 수익형의 시대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처럼 사두면 2배 된다는 신호는 끝났습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서 월세가 얼마나 나오냐가 집값을 결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일본이 그랬고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투자 관점을 바꾸십시오. 단순히 강남 아파트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현금을 낳는 자산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입니다. 위기라는 말,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망했지만 누군가는 그 폐허 속에서 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2년에서 3년이 단군 이래 최고의 박앤세일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 거치고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가치 있는 물건들이 헐값에 나올 테니까요. 그때를 위해 지금 공부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의 불패 신화는 영원합니다. 남들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라고 시장을 떠날 때 조용히 시장에 진입하는 용기, 그리고 남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라고 흥분할 때 냉정하게 매도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폭망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매물 폭탄의 충격부터 금융 압박의 공포, 전세의 비극을 넘어 마지막 생존의 법칙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이고 더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